네, 이번 주 우리 시장 다양한 이벤트들을 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기일인 오늘이 지나고 또 1월의 방향성을 잘 찾아봐야 될 텐데요. 이분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홍춘욱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홍 박사님. 예. 소장님 뵈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 우리 또 홍 박사님의 저 해맑은 얼굴과 웃음소리. 생글생글. 예. 아니 근데 지금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지금 아직 출범 전이신가요? 예, 아직 인가 신청 중이니까. 인가 신청 중. 네,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어디 국내만 하시나요? 아니면 글로벌 아, 하시? 글로벌로 다. 글로벌로? 예, 기본적으로 이 퀀트 베이스의 음.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를 만들고 있어서 그래서 음. 우리나라 국내도 정말 좋아하지만 네. 투자의 기회는 글로벌하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들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우리 홍춘욱 박사를 이코노미스트 내지는 경제학 박사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운영도 하셨잖아요, 예전에 국민연금에서. 그때 고생했죠. 예. 예, 아니 뭐 자산 배분하면서 이제 또 주식 리서치까지도 같이 했었으니까 네. 그때가 2015, 뭐 14년 이때 한참 그 중국 위에나 평가절하 네네, 문제에 네. 부각되던 그 시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격변기에 외환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환희. 예, 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얼마나 주식시장에 큰 신호가 되는지. 그러니까 위에나가 끝도 없이 강세를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획 약세로 돌았죠. 확 돌아서면서 환투기 공격 들어왔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니까 그때 정말 주식시장의 대세가 중국 소비재 관련주였잖아요. 네. 갑자기 아모레퍼시픽이 떠오르는데 절대 종목 추천이나 매도 이런 거 아니고요. 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하는 일 이코노미스트로 기업 분석하고 그러고 있었지만 정말 우리나라 경제는 외풍에 너무 약한 편이다.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우리 장 어떻게 보세요? 재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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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재밌게 만들까요? 재밌게 만들려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두 가지. 두 가지 뭐 우리 다 아는 건데 첫 번째는 달러가 좀 다행히 지난밤엔 약한데 달러가 좀 더 약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글로벌 투자 저 나오는 것처럼 최근 어젯밤에 좀 약해져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달러가 강세를 간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다른 데 투자해 놓은 돈을 회수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 거의 주식 채권 합쳐서 999조 들어와 있거든요. 그 지난 12월 말 기준이에요. 천조에 가깝네요. 예, 뭐 아마 이번 달에는 1,000조 넘었겠죠. 네. 왜냐하면 배당이 나오고 이자도 나오고 그러네요. 하니까.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저 달러 인덱스가 더 올라갈지 여기서 빠질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 됐고요. 이제 두 번째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딱 투자를 할 때 뭘 보고 들어오냐?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경기 민감주다 이렇게 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경제에서 전체 코스피 200 기업들 영업이익의 71% 정도를 수출 기업이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출주의 나라예요. 그럼 나머지 30%는 내수주냐? 그것도 또 아닌 게 그거 절반 정도가 금융주잖아요. 네. 근데 금융주 주가는 아시는 것처럼 수출이랑 되게 연계가 커요. 금융주가. 네, 왜 그러냐면 대출 회수나 뭐 기업들의 부실 문제나 연체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수출 경기랑 달려 있지. 네. 우리 내수 경기는 뭐 아시는 것처럼 그냥 부동산 담보 대출 쪽이지 다른 쪽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증권, 보험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은행, 증권, 보험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내수주 중에서도 또 금융주는 수출 경기랑도 약간은 연관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들, 그러니까 이익 분포를 보면 거의 한 80% 정도가 수출에 연동되는데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1월까지는 잘 나오고는 있지만 그 그림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저 그림에서 보시면 파란 선으로 표시되는 게 수출이고요. 그리고 검정색 선이 코스피인데 뭐 구분이 안 되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결국은 두 가지를 오늘 알게 된 거죠. 첫 번째, 달러가 좀 약할 때,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막 들어올 때. 네. 이건 뭐 소장님도 전문가시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우리나라 수출이 좀 바닥을 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수출 증가율이 3달 연속 상승할 때. 그때가 그때가 장이 좋을 찬스가 때다. 되는 찬스다.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단 뭐 지난해 5월, 4월에
47% 수출 증가율 이후에 그때가 수출이 47% 늘었어요. 참. 왜 그러냐면 그 코로나 팬데믹 때를 베이스로 해서 비교하니까 기저효과가 그런 거죠. 컸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뒤로 수출 증가율이 주춤주춤 계속 떨어지는 중이니까 시장이 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이너스 가면 저가 매수라도 하겠는데 왜냐하면 더 나빠질 게 있냐 이렇게도 보겠는데 아직도 마이너스는 아닌 상당히 괜찮은 네. 숫자는 나오는데 탄력은 약하니까 이럴 때가 좀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팔자라고 하려니까 어우 수출 잘 되는데 사자 그러려니까 아직 싸진 않은데 네. 이렇게 해서 참 조금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예. 근데 지금 홍 보사님 설명하신 것 중에 그래요. 달러가 약해지는 것이 주식에는 좋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달러가 약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달러가 강해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수출 비중이 큰 나라.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은 그 논리는 언제 가능할까요?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만큼 수출 기업들의 마진이 좋아진다. 그거는 이제 인플레가 어. 우리도 수출 단가도 좀 인상하고 그런 네. 환경이 되면 이게 가산한 저희들이 이제 전가한다 그러거든요. 전가. 네. 예, 패스 스루라고 하는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 원가 오른 만큼 우리도 인상 이게 되면 되게 좋은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상품인 반도체 같은 경우가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격 올리면 키옥시아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마이크론이 네. 벌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니까 글로벌 동일 가격이에요. 우리가 파는 시장은 결국 뭐냐면 벌크죠. 원자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 그러면 이게 오클라호마에서 생산된 건지 텍사스에서 생산된 것 없이 동일 가격이죠. 네. 이게 원자재의 특성이잖아요. 단가, 중량과 순도 가지고 결정하지 이게 어디서 생산됐냐는 잘 안 보죠. 그러니까 그 운임비만 가산될 뿐이에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려면 제네시스가 좀 잘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플립이 세계적인 빅히트를 치고 이러면 이 문제들이 완화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럭셔리 브랜드들 또는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이걸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게 미국의 긴축의 속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빠르면 3월부터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고 우리도 내일 금통위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금리 인상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역시 가치주, 밸류 스탁들이 금융주, 보험주 이런 거 사야 되나요? 그것도 괜찮고요. 일단 포스코가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실적 굉장히 잘 나왔죠. 예, 그 실적도 실적인데 이런 회사들의 이제 특성이 인플레에 좋거든요. 인플레이야. 예, 왜냐하면 제품 가격이 그러니까 글로벌 동일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네. 이제 철강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뉴욕 가격이나 동부 연안 가격이랑 우리 아시아 가격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물동량들도 늘고 요새 운임지수 엄청나죠. 그 물동량들도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어젯밤 미국 소비자 물가 7%. 네. 이런 인플레이션의 시대들이 나올 때 좋은 주식들의 특성이 가치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이 성장주들은 원래 잘해요. 테슬라, 엔비디아 보면 원래 잘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가치주들은 뭐냐면 원래 잘 나가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러면 주가가 쌀 리가 없잖아요. 제가 너무 맞아, 팩트를 지금 네,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잘 나가는 회사는 원래 비싸요. 근데 가치주들은 뭐냐하면 별로 잘 안 나가는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도 밀물이 들면 배가 뜬단 말이에요. 그 밀물이 뭐냐면 인플레예요. 제품 가격 인상할 수 있게 되면 네. 이 산업 공급 과잉이라고 철강이 세계적인 공급 과잉이고 중국 기업들 구조 조정 안 하면 여기 희망 없다고 이야기한 지 20년 됐거든요. 예. 그러나 왜 오르는가? 그러니까 오르니까 원자재 가격부터 시작해서 세계 철강 가격들이 오르기 시작하면 함께 가격을 인상할 수 있으면 매출 성장이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가치주들 중에서도 주가가 많이 싸서 가치주가 아니라 내재 가치 대비 싼 가치주들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회사들이 전부 자산이 좋아요. 그렇죠. 깔고 앉아 있는 자산이 네. 북밸류라고 저희들은 이제 부르는데 주당 순자산 가치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예, 지금 보십시오. 인플레 나죠. 집값이 작년에 전국 단위 아파트 가격이 20%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공장은 안 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물류센터는 안 오릅니까? 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자산 가치가 지금까지는 저게 뭐 가지고 있어봐야 유동성도 없고 자산 재평가할 것도 아닌데
라고 말을 하지만 음. 결국은 이런 인플레이션 속에서는 내재 가치라는 건 결국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 가치가 중요한데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현금화도 사업 추진의 가능성들이 되게 높아지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놓고 보면 성장주가 나쁘다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가치주도 쳐다보자. 그러니까 세 가지가 벌써 떠오르잖아요. 첫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던 금융주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제 저 빨간 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가치주가 오른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르고 있죠 벌써.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금융주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던 철강 관련돼 있는 뭐 운임도 오르고 하니까 조선도 좋겠지만 일단 우리 조선주는 합병 관련 이슈가 있어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네. 그렇고요. 세 번째 부류가 뭐냐 하면 이 바로 이런 원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연동돼서 마진 확대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죠. 석유화학 기업들을 비롯한 각종 여러 관련돼 있는 물론 요새 테마였던 시멘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원자재, 부자재, 부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전부 죄다 가치주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옛날부터 오래 장사를 하면서 중간에 어려움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은 회사들이죠. 네.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예를 들어 100억짜리라고 자산을 신고해놨는데 옆에 거래가 됐는데 봤더니 2천억이고 막 그런 회사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갑자기 몇몇 홀딩스들이 막 떠오르네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워낙 심하니까 거기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밀물이 같이 들어오면서 제품의 단가들까지 올라가면서 내재 가치도 나쁘지 않은 기업들. 그러니까 원래 주가가 싼 기업들 쳐다보시면 안 돼요. 가치주는 주가가 싼 기업이 아니라 기업이 들고 있는 내재 가치 대비해서 싼 기업을 뜻하는 거죠. 절대 저가주가 아닙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되고요. 포스코 몇십만 원씩 하는데 저게 무슨 절대 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포스코 오늘도 오르고 있군요. 저걸 샀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맨날 방송 나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는 잘하면서 본인은 인덱스 매매만 하니까 배는 좀 아픕니다만 저런 모습들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아까 이야기한 좀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살 게 없는 시장은 아닌 그렇죠. 그런 순환매의 장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또 가치주 지금 이제 권유해 주셨지만 저런 걸 들고 우리가 지난 4분기에 봤던 작년 4분기에 봤던 것처럼 한 달 만에 더블 뭐 몇 달 만에 5배 이런 거는 절대 안 나오니까 저런 이제 종목은 운이 따라야죠. 아니 근데 우리 홍춘욱 박사 워낙에 명쾌했지만도 어떻게 더 명쾌한 데다가 그림도 그냥 딱 보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그림도 가져오시고 아유, 거기다 재미까지 플러스 되셨어요. 소장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환율 조금만 더. 예. 아니 지금 이제 1,200원 위에 갔다가 잠깐 내려왔죠. 잠깐 내려왔는데 그럼 아직 이거 고점 안 본 걸로 보시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연준의 네. 그 의장님 말 한마디에 지금 조금 안도한 거잖아요. 조금. 네, 그런데 사실은 1월에 또 이달 말에 FOMC 있잖아요. 네. 그거 봐야 아는 거지. 립 서비스는 원래 그 청문회 때 그 예, 립 서비스는 원래 의장님이 잘하십니다. 근데 이분한테 우리가 2018년 당했던 게 있잖아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때도 뭐 금리 안 올릴 것처럼 좋은 말은 하면서 FOMC만 열리면 금리 인상해가지고 결국 그해 2018년 말 그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 뭐 기억나시죠? 우리 종합주가지수 1,800 갔습니다 그때. 2,600이 1,800 가게 될 때 미중 무역 분쟁도 영향이 컸지만 파월 의장이 변심한 게 컸잖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 변호사 출신 아니십니까? 그래서 립 서비스는 되게 잘하시는데 이분의 액션은 다를 때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다들 걱정이 빠르면 3월부터 하는 거 아니냐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 신호를 저 그림에 나와 있죠. 저 검정색 선이 뭐냐 하면 미국의 그 달러 가치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죠 최근에 월간 데이터니까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번 달 데이터는 반영 안 됐죠. 이번 건 안 들어갔고. 네, 그리고 저 네. 파란 선이 뭐냐 하면 미국 S&P 대비 코스피의 상대 강도거든요.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시죠? 우리가 지수보다 내가 이 주식이 얼마나 세냐를 보는 거죠. 그냥 뭐 심플하게 그러니까- 코스피 나누기 S&P 500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 파란 선이 내려간다는 건 예. 주가 빠진 게 아니라 미국 대비 우리가 못하다. 못하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가장 대표적인 게 2015년 정도 때죠. 저 때 미국 달러가 쫙 올라가면서부터 미국이 그때 10년 연속 연말 종가가 계속 연초보다 높았죠. 그런 시기 우리는 박스피. 네 맞아요. 예, 그런 시기들이 출현하게 될 때 상대 강도가 계속 흐르죠. 이런 걸 보면 미국 달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가 주식시장의 추세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저 차트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파월 의장님 못 믿겠다 이러면서 정말 달러 강세다 그러면
일단 우리 서학개미를 좀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도 좋지만 가치주 좀 산 것처럼 서학개미도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사님은 이 부동산 전문가 중에 또 한 분으로 꼽히고 있어서 저희가 부동산 전망도 한번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집값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근데 제가 세종시 이야기를 하자면 세종시가 2020년에 43% 올랐어요. 예, 그 수도 이전 이슈 네네.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 재작년 재작년. 2020년 네. 그 코로나 팬데믹 네. 때 43%가 오를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지역이 전체 집값이. 그러더니 작년에 빠졌다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봤더니 0.9% 빠졌어요. 43% 올랐다가 어, 0.9% 거의 안 빠졌어요. 빠진 그거는 거네요. 그 가격을 인정한 거죠. 음. 그러니까 급등했는데도 거기서 거래가 터진 거죠. 우리 주식시장에서 급등 후에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 큰일 나는데 급등 후에 거기 레벨에서 신고가 레벨에서 52주 신고가 레벨에서 매물 소화할 때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건 불타기를 해야 되는 거고 상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는데도 안 빠지고 급등한 후에 가격이 유지된다.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작년이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 가격이 얼마 올랐냐면 20.3% 올랐습니다. 전국이 저기 그림에 나오죠.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역사상 최고치죠. 저게 이제 소득이나 이자를 감안한 주택구입의 부담을 보여주는데 역사상 최고 레벨에 다 갔습니다. 이렇게까지 집값이 많이 오르고 비싼 상황에서 조정이 나타났다. 이건 당연히 반가운 일인데 그 조정폭이 방금 우리가 차트 보는 것처럼 급격한 조정이 나오면 추세가 바뀐 거죠. 근데 거래는 터지면서 저 가격 지수 자체가 옆으로 긴다라면 이건 더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저 가격을 시장이 인정한다는 뜻이 되고 추가적인 매수도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시장이 꺾였다라고 말하기보단 급등 후 제자리 걸음 중인 거고 이건 사실은 저는 좀 무서워요. 시장이 아직 끝났다고 잔언하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걸 자꾸 무섭다고 표현하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버블 레벨인데 여기서 또 오르면 2000년대 후반 저기 저 바다 건너 나라 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은 뭐가 제일 무섭냐면 저희는 경제 변수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하는 게 직업인데 네. 저 자산 시장은 예측이 안 되잖아요. 특히 자산 시장에서 갑자기 어떤 일로 가격의 변동이 나타나며 그게 경제를 전체를 위축시킬 때 저희가 예상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제 분석가, 이코노미스트가 제일 무서운 게 자산 시장이 뜨겁다 정도를 넘어서서 과열됐다가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것만큼 저희 전망의 기본판이 깨지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섭다. 저런 가격의 상승은 미국도 그렇죠. 저런 가격의 어마어마한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지만 좀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이거 예전에 있었던 안 좋았던 추억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홍 박사님, 그냥 돌발 질문입니다. 지금 지금 미국 가 계신 곽 박사님이 예. 우리 저 주식경제 저기 스태프들하고 다 하는 이 단톡방에 좀 전에 뭘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셨어요. 지금 참고하라고 하셨는데 자동차 딜러샵에 재고 차량 없음요. 식품점에 가격 장난 아님요. 왜일까요? 이러시고 구직자 품귀요. 일 안함 왜일까요? 중국 3월까지는 눈여겨봐야 할 듯요. 이렇게 참고만 하라 그러시는데 지금 여기서 뭐 자동차 딜러샵에 재고 없고 뭐 전시용 차도 없는 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좀 그런 상황이고 특히 전기차들. 구직자 일들 안 하는 거 왜 그렇다 보세요? 집값이 올랐거든요. 에? 집값이 올랐거든요. 집값 올랐고 주식 올랐으니까 자산이 늘어났다는 거. 예, 그러면 은퇴하죠.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파이어라고. 재무적 독립을 달성한 다음에 조기 은퇴하는. 그래서 그레이트 리자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레이트 리자인. 예,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거대한 사표 행렬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저 네. 그림의 빨간 선이 집값 상승률인데 어떻게 20%가 올랐습니다. 미국 전체 집값이 우리보다 땅이 100배 넓은데 저렇게까지 오르게 있고 또 하나가 더 미국 시장을 볼 때 중요한 게 401k 플랜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의 이름입니다. 네. 퇴직연금 계좌에 주식 넣어놓은 사람들은 지금 다 부자가 됐겠죠. 자, 그러면 집값도 오르고
퇴직연금도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났어요. 퇴직연금은 퇴직하고 나서 개시할 수 있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연금 문제도 해결이 되고 집값은 너무너무 많이 올라서 이걸로 예를 들어서 집을 팔면 부채 상환 이런 건 다 이루어질 정도로 되고 어디 가서 집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면 은퇴해서 경치 좋은 데 가서 살고 싶겠죠. 그래서 요새 보니까 진짜 샌디에고 집값이 장난 아니잖아요. 예. 올란도 집값이 장난이 아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금이 오릅니다. 임금이 오르죠. 왜냐하면 사람 못 구하니까. 네. 그러면 임금이 오르게 되면 원가가 상승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격 전가가 되죠. 원가 상승한 걸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최종 제품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인상하는데 부담이 없죠. 경기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임금 오르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연쇄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곽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달러 강세 시는 거죠, 저건. 그러다가 뭐 퇴직했으니까 이 양반들은 경제 활동 인구에도 포함 안 되니 실업률은 계속 낮게 나올 맞아요. 거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이 올해 2022년 세계 경제에 대한 가장 걱정거리죠.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데 임금도 오르고 또 이제 작년에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 늘렸던 거 다 떨어졌을 테니까 이제 다시 돌아올 거야.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임금 더 쳐주면 네. 사람은 돌아와. 이거 아니에요. 이게 네. 우리가 생각하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어떤 태도인데 이게 빗나갈 가능성이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건 저희들이 못 잡아내잖아요. 또 순간이죠 또. 예,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 너 아직도 일하니? 아유. 워라밸을 찾고 예, 저희 MZ 세대들은 워라밸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게 이 현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플레가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금리 뭐 올해 3번, 4번이 아니라 어떤 뭐 극단적인 하우스는 금리 인상을 꼭 그렇게 분기마다 한 번 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 그린스펀처럼 1년에 8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린스펀 8번 했잖아요. 꼭 또 25bp만 올려야 되나요? 네, 그렇죠. 50bp 이야기도 나오죠 지금. 그건 한국 이야기죠. 한국에 이번에 총재님 퇴임 선물로 50bp 올릴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이고. 좀 과하다. 그렇죠.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 7% 보고서 다들 아니 이거 놀란 거죠. 이주열 총재님 누구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50bp 부동산 시장에 주고 싶으시겠죠. 선물입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니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제 보내주세요. 보내드려? 마지막 여기서 지금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까 그 부동산. 근데 모든 이렇게 귀결점은 또 위험스럽다, 걱정스럽다로 귀결되긴 했습니다만 안 빠질 것 같다. 그럼 지금 딱 부동산 할래, 주식 할래 하면은 저는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하라면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올해도 마음 편한 시장이죠. 근데 이제 부동산을 하려면 아시는 것처럼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수단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리츠도 괜찮은 거죠. 리츠도 괜찮다. 예. 가실라 하는데 보내드리려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